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산과 마산, 5월 광주, 6월의 광장과 촛불혁명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평범한 국민들의 힘이었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신냉전 시대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대선 후보 시절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웃의 독재 국가가 있었지만 큰 성공을 거두고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3.1절을 맞은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평소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최근 생존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그 당사자 김은성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1절 기념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어떤 대일 메시지 내놨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패권주의 문제, 그다음에 신냉전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부분이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 중심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겐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거하며 패권적 국제 질서를 거부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면서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갈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는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뼈있는 말을 던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면서 우리 선조들은 3.1 그 독립운동 선언에서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을 극복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일본에 제안했고 지금 우리의 마음도 같다, 이렇게 협력에 대한 메시지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개관했던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임시정부의 어떤 그 정신이라든가 민주주의 정신, 이런 것들을 유독 강조했어요.
네, 오늘 3.1절 기념사에서는 이 한국 문화예술이 이룬 성취를 설명하면서 김대중 정부를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다면서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 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문화예술을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은 역대 민주정부가 세운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 블랙리스트 사태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뭐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언론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좀 상당히 반발이 나왔는데요. 왜요? 국민의힘 선대본부 황교안 대변인은 네.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문 대통령이 첫 민주정부는 김대중 정부라고 했는데 각종 개혁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희가 무엇이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영삼 정부도 이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민주정부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건데요. 네. 황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평생 민주화에 몸을 바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모를 리 만무하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뿌리를 두고 있는 문민정부를 애써 무시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3당 합당 때문에 그랬던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국민의힘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자면 김영삼 정부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서운함을 표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독립유공자 후손단체인 광복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네, 이 김원웅 전 회장 이 횡령 의혹 때문에 이제 광복회에서 오늘 3.1절인데 대국민 사과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네. 광복회는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고 분받는 3.1절을 위해 최근 자진 사퇴한 김 전 회장의 일부 잘못된 운영을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복회의 위신이 추락한 것에 대해 국민과 회원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조속히 정상화를 기해 존경받는 광복회,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광복회로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분골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들도 3.1절을 맞아서 독립운동 정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후보별로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방송 연설을 통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땅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사실 이 3.1절 메시지인데 그냥 3.1운동의 정신을 그냥 얌전히 기리기만 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과거 침략 사실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 땅에 발을 들여놓는 일 저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일본 자위대 한국 진입 관련 발언에서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것은 망언이다. 국민들께서도 놀라셨겠지만 저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국가관과 일본 인식에서 나온 말이라면서 소신이 아니라 실언이라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거듭 비판을 하면서 네. 사드 추가 배치는 불필요하고 현실성도 없다. 과거의 북풍이 오늘의 사드 추가 배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대선 후보 TV 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이 한미일 동맹 그다음에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지만 한미일 동맹을 맺는 건 유사시에 일본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맺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맥락인 거잖아요. 네,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비판한 부분도 그렇고 언론이 주목한 부분도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네, 뭐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이렇게 민감했던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윤석열 후보의 이 3.1절 맞이 특별 성명은 거꾸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특히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특별 성명에서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항전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 지도자와 국민을 지켜보며 자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몸을 던져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침공당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자초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조롱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를 두둔한다면 북한의 남침도 우리가 자초했다고 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역시 지난 25일 TV토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 이렇게 말한 걸 겨냥한 겁니다. 윤 후보는 또 3.1 정신은 무조건적인 반일, 배일이 아니라면서 해묵은 반일 선동만으론 국제사회의 거대한 변화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3.1 독립선언문은 이미 예견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기 위해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을 이루고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만약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안 후보는 SNS를 통해서 역시 3.1절 맞이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 후보는 3.1 만세운동 103주년 일제에 맞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 세계 평화를 위한 선열들의 뜨거운 함성과 희생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생각한다 하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이 직접 총을 들고 이 수도 키예프 사수에 나섰는데 군 복무 경험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도 예비군으로 입대해 총을 들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층이 전쟁을 막지 못한 책임은 크지만 전쟁 상황에서 직접 총을 들고 목숨 바쳐 싸우겠다고 나선 애국적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치하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복무 경험이 없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또 겨냥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금 견제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네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는 3.1운동의 정신으로 지금 이 시각 탄압받는 세계 모든 시민께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을 했습니다. 100여 년 전 자주 독립과 평화인권을 외쳤던 대한민국 독립수사 애국지사들처럼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주권을 빼앗으려는 침략전쟁에 맞서 온몸으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심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는 침략전쟁은 명백한 인류의 적이다. 그것이 바로 3.1 만세운동의 정신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혼이라면서 세계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즉각 전쟁 중지를 명령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즉시 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SNS 계정에 올라온 글과 사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오늘 윤 후보의 트위터 계정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영어 문구 We stand with Ukraine라는 문구와 함께 이제 귤에다가 이 눈, 코, 입을 이제 펜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그걸 사진으로 찍은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요. 사실 이제 2004년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오렌지 혁명이라고 당시에 이제 친러 대통령 당선자를 이제 몰아냈던 그런 이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아마 요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실무자가 응원하고자 올렸다. 이제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이제 그 어떤 그림체나 이제 이런 것이 좀 말하자면 글에 눈, 코, 입을 그린 것이 너무 귀엽게 보여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뭐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이런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사진이 삭제가 됐습니다. 네, 뭐 외신 기자들도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뭐 젤렌스키 대통령을 폄하했다 이렇게 비판해왔던 만큼 또 이번 SNS 글이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 입장은 뭡니까? 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렌지 혁명을 떠올리면서 실무자가 응원하고자 올렸다. 하지만 국내 정치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사실 이게 어떤 명시적으로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귤에다가 눈, 코, 입을 그렸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고 사실 오렌지 혁명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 오렌지를 서로 선물하는 뭐 그런 풍습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렌지색은 뭐 오래된 전통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펜으로 이제 그렸는데 이게 뭐 적절하다 아니다, 뭐 표정이 귀엽다 아니다, 이거는 글쎄 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 보자면 전쟁이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귤에다가 이렇게 뭐 짓궂은 표정처럼 이렇게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조금 뭐랄까 진정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참혹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해야 함에도 대한민국 대선 후보가 상식 밖의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에 여의도 콘네드 호텔에서 이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 그리고 프랑스 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후보자 초청 경제 대화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 제재에 참여하되 기업과 동포의 안전, 이익은 정부 차원에서 섬세하게 예민하게 챙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포항 유세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 얘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국가 지도자는 상대 위협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최대화하는 게 의무인데 상대 위협을 자꾸 자극하면 되겠나? 이제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선제 타격론 등을 비판을 한 거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 불안하다.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전부 출국 금지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정말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추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은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 송영길 대표가 국제기구를 통해 이 1천 달러를 기부했다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동참하겠다고 해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의 SNS 글도 논란이 됐어요. 네, 이병훈 의원이 이제 정호승 시인의 유관순 열사 연작시 중에 일부를 좀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이 시를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네. 이 시는 이제 지난 2013년에 정호승 시인이 이 고귀한 명예를 욕되게 하고 애국 애존의 순국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공식으로 사과를 했던 작품입니다. 당시 이제 정호승 시인이 사과문에서 앞으로 어떤 시집에도 연작시 이관순이 연구에 게재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던 시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말하자면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이제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뭐 미쳤다 이제 이런 표현을 좀 그 굉장히 소위 말하자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담긴 시인데 이것을 올려서 논란이 커지자 이병헌 의원이 이 글을 삭제한 뒤에 3.1절을 맞아 올린 게시물에 부적절한 시를 인용해서 우리를 빚었다면서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뭐 문학적이고 은유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작가 자체가 시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던 거 올렸으니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연대와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오늘 통합정부 구성,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정치교체 공동선언을 오후에 발표했는데요. 통합정부 및 선거제도 개혁, 개헌 등을 앞세운 이재명 후보의 정치교체 공약에 김 후보가 호응하면서 이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 수순에 들어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두 후보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정도 이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이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는데요. 두 사람은 합의문에서 정치교체를 위해 권력구조 개편 및 정치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또 새 정부 출범 1년 내 이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들어서 이 개헌안에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상권분립 보장 그리고 20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등의 방안을 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또 대통령 취임 전에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와 국민 소환제 도입 등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그 합의를 봤습니다. 네. 이 후보는 회동 후에 정치개혁의 뜻을 함께하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함께 걱정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같이 통합의 정치, 통합의 정부를 만든다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의미를 기렸고요. 김동연 후보도 오늘 이 후보와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교체 및 통합정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 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언뜻 보면 후보 단일화 같은 느낌도 받게 되는데 그동안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그 반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국정운영 동반자 국민통합정부 사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후보 단일화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내일 오전에 김동연 후보가 지금 기자회견을 예고를 해서 사실상 이 회견에서 아마 후보 사퇴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동안의 민주당 개혁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배경이 뭐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은 어제 저녁에 김동연 후보가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저희가 주장하는 가치를 끝까지 가지고 갈 생각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양당 후보로 압축된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게 없다면 거짓말이고 단일화라기보단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의 대화 또는 협력을 현실적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치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다. 가치가 수용될 수 있다고 하면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두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오늘 공동선언이 나왔어요. 근데 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팀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어요. 이게 야권 단일화가 조금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의 오늘 오후에 그 서울 신촌 유세에서는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정책본부장 등 이
그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주자들이 올라서 원팀을 기조로 유세를 펼쳤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정치개혁 통합정부론을 겨냥해서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을 민주당의 썩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느냐,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개혁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이거는 오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법무부님 등 이 사회 종교계 원로 인사들이 차기 정부의 통합 내각 등을 구성하는 제안을 한 데 대해서 사실상 이제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 어제 오후에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 홍천 유세에서 아까 속초에서 홍천 오는 차 안에서 지금 막 나온 뉴스를 들었다면서 네. 이 선거 불과 열흘 앞에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런 엉터리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느냐, 여기 기웃거리는 원로라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신경을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예. 또 그 홍준표 의원이나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발표했던 뭐 선제 타격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네. 강하게 이제 방어를 하면서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예. 이 원희룡 정책본부장 발언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 윤 후보를 야권 유일 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 윤 후보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정치 교체를 얘기하지만 정치 교체는 정권 교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권 유일 후보라는 표현은 이제 다른 야당 후보들 뭐 안철수, 심상정 후보들 상당히 반발을 할 것 같은 표현인데요. 예.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의미를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제 논란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오늘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이게 원론적인 발언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도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겁니까? 사실 이 발언이 그래서 사실 이 발언 자체는 오늘 그 안철수 후보는 지금 당 대표기도 하기 때문에 네. 3.1절 기념식에 이제 주요 후보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 단일화 관련 질문을 하니까 이 사흘 전에 연락이 왔지만 이 야권 단일 후보를 뽑자는 저의 제안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아서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이어서 그럼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 논의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윤 후보와 만날 뜻이 있다는 이제 그 뜻을 밝힌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오후에 이제 안 후보가 기자들과 다시 만나서 예. 뭔가 확실하게 논의할 아젠다가 있으면 만나겠다는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당 측에서도 이거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뭐 지금 윤 후보와의 회동 같은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다시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뜻을 알 수가 없으니 정치인은. 네. 오늘 여야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 서울 시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이름의 글을 게시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많이 담겼습니다. 이 세금을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또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겠다. 또 서울의 총 107만 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 한마디로 공급을 늘리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재개발도 규제를 많이 풀어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그 정책 약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마지막에 있을 법정 TV 토론이 사회죠. 토론 주제 분야가. 네. 그것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좀 스쳐 지나가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시민단체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제 좀 논란이 있겠는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정책 관련 뭐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걸 2가지 정도 올렸는데요. 네.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뭐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고통받는 자영업자 어려운 약자를 위해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사실 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라는 12글자를 또 페이스북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추가로 설명조에 글을 올린 건데, 네. 뭐 그 시민단체가 정치 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결과 정치 권력이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윤 후보가 주장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뭐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를 맡으면서 했던 것과 좀 비슷한 기조가 아니냐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뭐 어쨌든 불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를 삼기가 좀
어렵지만 불법이익이 뭔지가 일단 정확하지가 않고 그렇죠. 이제 게다가 무슨 지원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지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시민단체가 받고 있는 보조금 또는 이제 어떤 네. 정부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설사 거기에서 어떤 보조금을 회수를 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느냐 세목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PCR 검사 음성인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를 폐지해서 여행의 자유를 되찾겠다 이런 공약을 올렸는데 이제 이것은 변화된 코로나 상황에 맞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입국자는 백신 접촉자도 7일간의 격리를 강요받고 있는데 PCR 음성이 나온 백신 접종자에게 일주일 격리를 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다. 이 조치를 해제하겠다. 이런 약속을 올렸습니다. 또 어제는 24시간 방역정책 거부하고 운영하는 횟집에 가서 영업시간 철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글쎄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3.1운동 103주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지배 규탄 집회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더 나아가선 여성 인권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이번엔 다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생존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기록하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존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어떻게 담고 있고 이 작업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김은성 작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선생님. 네, 예전에 뵀던 걸로 저희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네네. 이번 작업 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역사 문제와 사회 문제, 인권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실장하고, 좀 토의를 하다가, 네. 이렇게 심각한 토의는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가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미술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제 녹취를 하거나, 네. 내지는 이제 손과 발을 뜨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럼 그런 역할들은, 우리 문화예술가들이 좀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생존 독립운동가 분들을 일단 만나시고 난 다음에도 작업을 하시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생존 모습을 기록하는 작업은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리 지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뵀을 적에 한 14분, 살아 계셨는데, 지금 네. 한 분이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모습을 좀 이렇게 3D 촬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촬영을 하고, 그리고 손과 발을, 발바닥이나 손바닥이 아니라 손 전체와 발 전체를 이렇게, 이제 캐스팅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자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전공과 직업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녀상을 제작하신 거는 그 전신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손과 발을 3D로 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신이나 아니면은 두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손발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는데 사진 촬영인데 전신을 촬영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3D 프린팅, 그러니까 3D 촬영을 하고 스캔을 하고 네. 그 스캔을 가지고 이제 자료화 시키면은 그게 굉장히 작게도 되고 굉장히 크게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독립지사 어른들을 흉상도 만들 수 있고 전신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2m도 되고 3m도 될 수 있고 네네. 아주 뭐 10cm 정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기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체 모든 부분을 다 3D로 일단 뜬 다음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손과 발을 본뜬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까? 손과 발은 이제 손과 발은 3D 프린팅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 어른들에 대한 이제 그 심줄과 뭐 이렇게 골격 내지는 지문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생생한 손을 떠놓게 되면은 그 손과 발이 그 지사님들이 이 손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역할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3D 촬영한다 하더라도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나 그 손 안에 뭐 미세하게 혈관이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뜨기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또 나중에 사실 우리 손발이 어떤 한 사람의 생을 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을 둬서 작업을 하셨다 이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 생존 독립운동가 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작업하겠다고 찾아갔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게 좀 그러니까 좀 그래도 거동을 하실 수 있고 좀 건강하신 지사님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 그 제주도 가서 강태산 지사님을 뵀는데 그 강태산 지사님은 오사카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저희도 이제 그 오사카에 가서 제주도에서 오셨던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많은 얘기도 듣고 제주도에서 또 그런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강태산 지사님은 건강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약해지고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건강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분에게 다른 분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하기를 좀 이제 꺼려하는 게 자꾸 이 강태산 선생님이 이제 기력이 쇠하시다 보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신가 봐요. 그래서 말을 잘 안 건네시는데 제가 오사카 가서 여러 우리 우리 제일동포 선생님들 보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저한테 물어보고 저는 우리 오사카에 계시는 제일동포 선생님들이 굉장히 굳건하게 잘 살고 계시고 혐오와 차별을 이겨나가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강태 선생님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기 본인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14분 생존해 계셨다가 한 분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네네. 그러면 14분을 다 작업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아니요. 지금 아마 저희들이 지금 6분을 이렇게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막상 가서 보니까 한 분은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몸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그러니까 거의 기력도 없고 그러면서 못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연세가 다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91세, 92세도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어리신 분들이에요. 92세. 그러니까 그분들을 작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말씀 듣다 보니까 드는데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 분의 삶을 기록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의 단순한 외형에 관한 걸 3D로 떠놓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사님들한테 설명을 이제 드리는데 이제 그때 활동하셨던 시기가 보통은 미성년도 있고 20대 초중반 이렇게 되세요. 근데 그 어른들한테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발을 밟아 나가는 곳이 어떤 곳이었고 어떤 장소였냐 그런 것들을
우리 후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손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글을 써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넘겼는지, 그리고 무슨 몽둥이 들든 뭐 돌을 들든 어떻게 됐든 그런 모습들, 그리고 네. 또 하나의 또 그것은 또 자랑스러운 거지만 또 얼마나 많이 피해 다니셨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 손과 발이 그 머리와 마음 속에서 다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손과 발이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록해서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기록으로 지금 남기신 거잖아요. 네네. 모든 분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네. 어떻게 이 기록으로 남긴 거를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임의로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와 이렇게 광복회의 도움을 받아서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런 단체와 기관하고 해가지고 좀 상상력과 그 고증을 좀 하면서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교육 자료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고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한 공간에 크게 어떤 그 형상으로 나와지기도 하고 작게 나와지기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살아왔던 족적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이 선생님들에 대한 음성 같은 거로 나오는 거죠. 아, 네네. 네. 그러면서 그 지사님들이 그런 활동했던 것들과 우리 그 식민지 시대의 주권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는, 그리고 그런 교육적 자료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 이봉호님께서요, 좋은 일을 하시는데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앞으로 경비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됐습니까? 경비 문제는 뭐 전혀 지금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경비는 지금 제로인 상태인데, 네.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죠. 이제 좀 어디인가 좀 이제 협조를 좀 바라는 이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예. 근데 이 작업도 평화의 소녀상처럼 역사 교육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평화의 소녀상 국내에 합쳐서 몇 개 정도 세워졌습니까? 국내는 한 80여 전 정도가 저희들이 제작한 것은 그렇게 세워졌고, 다른 작가 선생님들이 세운 게 한 50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수단체가 선점하면서 장소를 수혜 집회 위치가 소녀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예견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일본에 가서도 활동하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캐나다 뭐 내지는 이제 미국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데, 이 일본 정부와 우익들에 대한 이 활동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에도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주정부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심하게 오는데 그들은 혐오와 차별을 가지고 지금 어쨌든 표현의 자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역사 왜곡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하는 부분들을 표현의 자유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술 탄압이고 진실을 묻기 위한 작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언론에서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베를 사랑한다고 울고 나는 친일파들고 친일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아주 서슴없이 쓰고 우리 피해자들을 거의 다 돈 벌러 갔던 여성들로 묘사를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 진실과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지금 민주정부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도 뭐 누차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저희 생존 독립운동가를 기록하는 작업에 대해서 김현숙님께서요. 힘든 작업이셨을 것 같은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큰 의미 있는 일을 하시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동 쭉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성 작가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에 나타난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겁니까? 네, 한 주간 키워드 중에서요. 1위 키워드는 정치 분야인데요. 네. 키워드는 제재입니다. 제재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스위스마저도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푸틴의 자산을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화제가 된 것이죠. 네. 이제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있지만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장 큰 키워드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재 중에서 이제 서방에서 하는 경제 제재, 스위프트 배제라는 것들 때문에 네. 이게 뭐 이른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급기야 핵부대 특별임무 뭐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최근에 이제 강력하게 이런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러시아 외환 시장, 뭐 루브라 같이 계속 폭락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이제 푸틴은 언제까지 이런 경제 제재에 있어서 버틸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SNS상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하면 우리도 전쟁을 겪은 국가니까요. 그렇죠.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뭐 그런 건 있는데 이걸 너무 극단으로 자꾸 양극단으로 해석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 극단일 것 같아요. 보니까 반전에 대한 그 반전의 극단일 것 같은데 일본에서 뭐 핵무장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는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이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가 지난 27일에 한 TV 방송에 나와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발언을 하다가 네. 뭐 나토 회원국 일부가 도입한 핵 공유 정책을 일본에도 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두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뭐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 러시아, 영국이 주권과 안전 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전술핵을 뭐 일부 남겨뒀더라도 어떻을까라는 의견도 있다. 뭐 핵 공유에 관해서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일본이 이제 핵무기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제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핵 논의 주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8일에 아베가 말한 이제 핵 공유는 일본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제 히로시마죠. 이제 1945년 8월에 세계 최초로 원폭이 투하됐던 막대한 인명이 희생됐던 히로시마에서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이기도 하지만 네. 세계 최초이자 최후의 원폭 피해 국가이기도 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중성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대선 후보 TV 토론 때에서도 핵 공유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후보들 간에 우리가 지금 아베 얘기할 땐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네요.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두 번째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요. 이 키워드 참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비트코인요? 네, 근데 이것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가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정부의 비트코인 지갑, 이더리움 지갑, 테더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가 있거든요. 그 네. 암호화폐의 지갑 주소를 그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부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는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민간단체나 뭐 적십사사 뭐 이런 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기부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돈을 좀 NGO 단체들이 이제 건너 이제 돈을 주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아예 우크라이나가 이 암호화폐 주소들 특히나 이제 본인 그 정부의 공식적인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돕고 예. 싶은 사람은 그냥 우리한테 암호화폐 바로 쏴주면 그게 바로 정부에 도움이 된다. 예. 라고 이야기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식들이 또 뒤집어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예. 이게 좀 의미 있는 게 이렇게 됐더니 28일 오후 2시 반 기준으로요. 약 한 274억 이상이 이제 입금이 됐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 블록체인이나 이게 그 지갑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통장, 어떤 지갑에서 어떤 지갑에 얼마큼이 갔는지를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봤더니 한 274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돕는 우크라이나 다오라고 하는 어떤 뭐 비영리 단체 비슷하게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 네. 그런 조직들도 계속 만들어지면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이런 뭐 암호화폐를 통해서 돕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비트코인 모은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비트코인이 15%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반대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계속 모금을 받는 이유가 기존의 돈으로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속도도 느릴 수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다 보니까는 본인들의 화폐 가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예. 이제 이런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달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예. 논리인데 예. 반대로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러시아 루블화나 여러 예. 가지로 지금 어떤 그 자신들의 통화 자체가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예. 차라리 우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걸 가지고 그걸 나중에 안전자산처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 뭐 달러나 여러 가지로 바꾸겠다. 뭐 이런 형태의 지금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렘린궁이나 러시아 정부가 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러시아 예. 정부가 하는 건 아닌데 예. 이제 많은 기업들의 돈들이 좀 바뀌고 있고요.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가 러시아가 이러한 그 말씀하셨던 이런 그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전쟁에 쓸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의 거래소들을 다 막아달라라고 하는 전반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아직 미국의 큰 거래소 하나가 러시아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거래를 아직 막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빠른 시간에 이게 언제 막힐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좀 빠르게 지금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부자들이 돈을 어디다 좀 숨기려고 그러는 목적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네네. 야, 자 3위 주제는 뭐죠? 네, 3위 주제는 사회 분야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카페라는 키워드고요. 역시 오늘부터 뭐 카페, 식당, 노래방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가 중단되면서 뭐 상인들의 환영의 목소리 또 확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겹치면서 화제가 됐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방역 패스는 중단되더라도 3차 접종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추가 접종을 방역 당국에서는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감소하다라는 키워드가 또 사회 분야에서 나왔어요. 감소하다요? 네, 뭐가요? 이게 어떤 게 감소하는 거냐면 예.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 자료들을 봤더니 예.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정점을 기록하고 2042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해서 2057년에 이제 바닥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쌓아놓은 그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돈들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감소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가 좀 SNS에서 좀 화제가 되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 기사예요? 예. 언론사의 기사이고요. 예. 근데 이 언론사의 기사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었던 역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른바 지금 젊은 세대 그러니까는 MZ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내가 이걸 많이 내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불안감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과연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SNS 상의 좀 의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정치권이 말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네. TV 토론 때도 나왔으니까요. 그쵸. 거꾸로 국민연금을 못 받겠다고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전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른바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표현이 계속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그렇게 되면 뭐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한 거는 한 번쯤은 좀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언론이 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4위 주제도 가볼게요. 4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남녀 주연상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인지 미국인지 모를 정도로 네. 이정재 정호연 씨의 이 미 배우 조합상 남녀 주연상을 이제 수상을 한 것이고요. 오징어 게임 이야기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 또 TV 드라마 스턴트 부문 앙상블 상까지 미국 배우 조합 상의 3관왕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 이제 더 기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방송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에미상이라고 하는 상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생충을 통해서 뭐 아카데미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봤지만 아직 이 어떻게 보면 TV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에미상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뭐 좀 여러 낯설죠. 가지 낯선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인 미국에서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9월에 열리는 에미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복이 많은 건 맞지만 네. 이 상 한 번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뒤에 뒤따르는 또 다른 작품들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인터뷰 중에서 조금 일부 나왔지만 네. 이제 미국에 의해서는 신인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베테랑 배우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들에 대한 인터뷰 자세도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 상을 받은 이후에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 덕분에 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자꾸 세게 하니까 솔직히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서도 워낙 탑스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문들이 마치 신인들에게 하는 질문 같은 이런 뉘앙스의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외국 기자들 그렇게 질문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예를 들면 이 영화가 있어서 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뭐 이런 것들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뭐 여전히 나는 뭐 알아보는 사람 비슷하다 이런 식의 이제 이정재 배우가 이제 답변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낯설어 보이는 우리나라 문화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연속적인 것들이 있어서 정말 문화의 뿌리로 좀 박혀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 자존심 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일종의 제3지대에 있는 제3세계 국가처럼 자꾸 취급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자꾸 질문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나리 그 상 받을 때도 그렇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결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깨기 위해서는 더 좋은 작품 그리고 더 좋은 배우들이 전 세계에 더 소개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좀 약간은 기자들의 좀 시니컬한 인식들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미상 받을 것 같으세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아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저 유명한 사람 믿음입니다라고 이정재 배우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에미상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자연스럽게 K컬처가 얼마나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1928님께서요. 피곤한 뉴스 가운데 모처럼 이정재 정호연 배우의 수상 소식이 상쾌한 바람처럼 느껴지네요. 두 분 축하합니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 우리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환경 분야에서 줄이다라는 키워드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너무나도 예전보다 위기가 빨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환경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이스타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원영동과 경상권, 충북 남부, 전남 동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